안녕하십니까. 마음동네 단감자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대표 작품 데미안은 10대 소년 싱클레어가 자기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10대, 20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데미안을 꼽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헤르만 헤세는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데미안은 곧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양면성을 통합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르만 헤세가 통합하려고 생각했던 양면성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율성의 억압 때문입니다. 자율성을 억압당하는 사람은 그 억압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기로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굴복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 사람은 저항하게 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양면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광부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상처 많은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어머님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당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고 무서워서 감히 저항할 생각도 못하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되니까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욕구와 관계를 설명하는 표를 보시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욕구의 집착과 포기를 주고받아야 하고 관계의 밀착과 단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욕구를 강제로 포기당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저항을 못하며 포기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며 아버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착 영역으로 올라간 것이죠. 저는 부당하게 포기당한 아픔이 컸기에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집착 영역에 내 마음의 집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관계 영역에서 저는 밀착을 버리고 단절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이 고통을 피해 집을 나가야 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머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을 떠나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떠나가자 어머니가 탄 버스를 쫓아갔습니다. 어린아이가 버스를 쫓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혼자 되돌아와 아무도 없는 집의 벽을 보고 누워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혼자야. 누구도 의지하지 마. 사람에게 기대면 아프기만 해. 그러니까 혼자 잘 살아. 저는 그렇게 집착 단절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착 단절 패턴을 가진 사람으로는 스티브 잡스, 에디슨, 칸트, 아인슈타인,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학자, 철학자, 사상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많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포기와 밀착 영역을 내 인생에서 밀어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정 차단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싸운 후 5분도 안 되어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했습니다. 멜 로빈스가 쓴 5초의 법칙이 딱 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5, 4, 3, 2, 2를 세면서 바로 감정 차단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에 의해 내 삶을 방해받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과 경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면 신경 끄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이나 서정적인 시, 감정을 건드리는 노래나 사람의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좌뇌를 쓰는 책들만 읽었습니다. 느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제가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와 정반대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포기 밀착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성격이었는지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선하고 정직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전을 중시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바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처럼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만남만 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모두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었기에 아내가 필요 이상으로 나와 같이 있으려고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우리 각자 자기 일 하다가 필요할 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부부가 그럴 수 있냐고 놀래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맡은 역할, 맡은 일을 해주는 것인데 아내는 내가 옆에 있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일 얘기 외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람 얘기를 하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랬으니 아내가 많이 외로워하고 우울해했죠. 그리고 저는 갈등이 일어나면 말을 안 하고 관계를 단절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모두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절과 밀착은 감정을 느끼는 방식이나 가치관 등이 정반대입니다. 서로 아플 때 취하는 조치도 정반대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약을 사다 주고는 따뜻한 물과 수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고 땀을 닦아주고 계속 옆에 있는 겁니다. 저는 아내가 나가기를 바랬는데 안 나가고 계속 있으니 쉴 수가 없어서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힘들수록 누가 옆에 있는 것이 싫고 혼자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아플 때 저의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약은 주죠. 그 다음에 푹 자라고 말하고는 나와서 내 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조금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나가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말하며 섭섭해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아니 아픈 사람이 약 먹고 자야지 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쉬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성격이 정반대이면 생각이나 행동도 정반대라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아내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저 자신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내 덕분에 그리고 사람들 덕분에 저는 저를 알게 되었고 저의 양면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십시오. 저는 집착 단절 패턴을 형성하였습니다. 밝은 면으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건드려지면 이기적이고 독재적이고 과장하고 충동적이고 차갑고 문제를 회피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저에게는 포기와 밀착 영역 자체가 없고 집착과 단절의 방식으로 포기와 밀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힘듦을 겪으실 때가 있으시죠. 특히 정반대의 패턴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가장 아픔을 줍니다.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끼리는 거의 결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끌어당기는 원리 때문입니다. 성격을 정리하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세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럴 순 없으니까 먼저 한국인으로 태어납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이상 한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계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한계에 만족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한계를 벗어나 세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 영역 전체를 커버하는 성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전 영역 중에서 일부의 영역에 마음의 집을 지어놓고 살게 됩니다. 그 영역을 크게 넷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집착밀착, 집착단절, 포기밀착, 포기단절. 우리는 이 네 영역의 어느 하나에 먼저 자리를 잡고 전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성격은 호적과 같은 것이라 기본 정보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씨 집안의 둘째 아들로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발판 삼아 한국인으로, 아시아인으로, 세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착은 포기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포기는 집착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밀착은 단절 영역으로, 그리고 단절은 밀착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만약 성격을 확장시키기를 포기하고 어릴 때 형성된 성격 패턴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그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구차하게 관계를 구걸하지 않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고 자존감도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나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만 존재하고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방식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과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으니 다른 세 가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울할 시간이 어디 있냐,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고 감정 정리하고 차단하고 그냥 너 할 일 집중해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강요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야 과거보다 조금 더 감정을 느낄 때 느끼고 안 느껴야 할 때 안 느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제야 집착과 포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밀착과 단절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성격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 작용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